이슈 토크입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경제는 어두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김영재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모시고 2023년 경제 전망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2023년 경제 전망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몇 가지 대표 키워드로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고금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 고금리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 고금리 때문에 대출 받으신 분들의 부담이 엄청 커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3년 금리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난해 글로벌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아마 통화 당국의 금리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지난해 3월부터죠. 3월부터 지난주까지입니다. 지난주까지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죠. 금리 인상을 해서 0.25%에서 무려 4.75%까지 매우 빠르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까운 정책 금리가 4.75%까지 올라갔다는 것이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지난해입니다. 2021년 8월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어 있었고 현재 3.5%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아마 이번 달 23일 금융통화정책위원회가 이제 개최 예정인데 아마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많은 위원들이 금리를 올릴 것인가 또는 동결할 것인가 고민이 많다고 생각되고요. 미국의 경우 통화정책의 핵심 목적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인플레이션 억제입니다. 네. 고물가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최고의 목적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네. 또는 어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금리를 올리는 게 목적이었었죠. 가장 최근에 2월 초죠. 네. 이번 달 1일 날 금리를 0.2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네. 조금 올렸죠.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 하는데요. 네. 올리면서 파월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비와 투자가 상당히 견고하다. 예. 그리고 고용률도 양호하다. 네. 그렇지만은 또 인플레이션율은 내려가고 있다. 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루어 볼 때 아마 금년도 상당 기간 동안은 미국의 정책 당국의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최근에 또 지난해 물가 수준이 5%입니다. 네. 그럼 5%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제 의미인데요. 적정 물가 상승률은 대개 2%로 생각합니다. 그럼 5%는 훨씬 높죠. 네. 이렇게 볼 때는 물가가 여전히 어떤 적정 물가 수준보다 높으니까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그렇지만은 우리 언론에서 늘 강조하는 게 가계 부채도 많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우 어렵다 이래 되지 않습니까? 네. 어렵기 때문에 특히 또 금년 초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가스비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금리가 동결하는 의견도 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스비도 오르고 난방비도 오르고 금리까지 오른다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대출 받으신 분들 그리고 대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금년은 이제 글로벌 경기 위축이 사실은 지난해부터 이제 좀 침체되어서 왔었죠. 그리고 지난해 급격한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가시화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계부채,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경제 규모, GDP라 그러죠. 네. 경제 규모의 10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도 1,000조 원이 넘었답니다. 이 1,000조 원 같으면은 대한민국 경제 규모의 절반이 되는 셈이죠. 네. 매우 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사회 전체적으로나 대출에 의한 추가적인 어떤 부채가 증가되는 것은 큰 부담이죠. 네. 예, 그런 측면이고요. 또 대출과 어떤 부채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수준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에 네. 과도한 대출, 과도한 부채는 어떻습니까? 독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따라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년에는 상당 기간 동안 금리가 고금리가 또 금리가 인상될 수 있고요. 또 높은 상태에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 대출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 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제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에 그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걸 2차 보전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2차 보전을 좀 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추가적인 대출이 필요하다면 대출 시점을 늦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뒤에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금년 하반기나 말쯤 되면은 금리 인상이 중단되거나 잘하면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신규 대출은 최대한 시점을 늦추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출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대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이후에 대출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습니다.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증시 한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금리는 증권 시장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이 증권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이 증시 한파 올해는 풀릴 수 있을까요? 그 가장 어려운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가 아마 정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난 2020년이죠.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된 과정에서 그때는 이제 실물 경제가 상당히 이제 어려웠었죠. 네. 실물 경제 어려웠고 그 초기에는 그 주식 또는 증권 시장이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국가들, 한국을 포함해서 주요 국가들이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매우 빠른 속도로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증시가 내려가다가 결국 증시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따라서 그 유동성의 확대, 그러니까 돈이죠. 화폐 공급량이 많아지면 증권 시장은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2020년 또는 21년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와는 다르게 증권 시장이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실물 경제는 침체되었지만 증권 시장은 좋아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렇게 볼 때 증권 시장은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지난해 이제 그 고물가로 인한 고금리 정책 그리고 경기 위축, 특히 이제 금년에는 경기 위축이 더 가시화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세계 전체적으로 성장률도 낮아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욱 낮아집니다. 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증시를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통화 정책의 기조가 변화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급격히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0.25% 조금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통화 정책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 아마 기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여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이제 최근까지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실물 경제에 침체되어 있었죠. 이걸 포기하고 중국이 새롭게 개방이 됩니다. 네. 리오퍼닝이라 그러죠. 네. 이렇게 됨으로써 그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이제 경제 활동이 좀 활발히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정권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에서 경제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니까 제가 보건대는 그 정권 시장에서 매서운 한파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다. 네.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증시 한파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밝은 전망을 예측해 주셨고요. 또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도 한번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집값 하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경기 상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기 침체와 함께 현재 집값 하락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냉각이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가격이 한때는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가 지금 빠른 속도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경기 침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죠. 그 2007년도 미국의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금리 하에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결과적으로 비우량 주택 시장의 어떤 붕괴를 가져온 것이죠. 네. 금융기관이 파산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어진 게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죠.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이고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지난해 연말쯤이죠. 그 강원도에 있는 레고랜드 사태로 네. 인해서 채권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정부가 긴급 유동성 자금 50조 원을 투입했거든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었고요. 또 최근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은 해당 각 지역의 중소규모의 건설업체가 구두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미 이제 지난해 연말부터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그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 네. 세금을 급격히 깎아주는 겁니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제 금융권에서 대출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대출 규제가 많았었거든요. 네. 이 대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금리 정책에, 그러니까 통화 당국에 있던 정책 변화죠. 정책 변화가 있어야만 네. 이런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의 통화 당국이 아마 금년 하반기, 특히 4, 4분기에는 어느 정도 통화 정책 기조가 변화되지 않을까. 네. 아마 이때가 이 시점이 아마 부동산 시장도 좀 거래가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물가 상승입니다. 이 정부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경제 성장률을 1.6% 그리고 또 물가 상승률을 3.4%로 예상을 했습니다. 물가 침체 와중에 물가 상승은 계속 이어지는 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성장률 말씀하셨는데 네, 1%입니다. 1.5에서 1.9 사이거든요. 그렇죠. 1.6%입니다. 이건 매우 낮은 성장률입니다. 네, 예, 매우 낮은 성장률이고요. 특히 금년도 전반기에는 1.6보다 더 낮은 1.3%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경기 침체가 빠른 속도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슈가 지금 현재 연일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게 무역 수지 적자입니다. 무역 수지 적자. 예, 한국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그런 경제 아닙니까? 네, 수출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무역 수지가 지난해 한 7개월 연속으로 적자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 달, 그러니까 금년 이미 이제 6월 달인가 1월 달에 무역 수지 또 적자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한 해 무역 수지 적자가 무려 472억 달러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무역 수지 적자가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을 더 끌어내리죠. 감소시키고 있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우려스러운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물가의 문제죠. 물가가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 5% 정도죠. 그래서 그 한국은행도 뭐 불가피한 그런 면이 금리 인상 불가피한 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이 제1의 목표이지만은 또 두 번째가 경제 안정화입니다. 네, 경제가 너무 침체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경제 안정을 위해서 지금 수출 금융을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매우 있고요. 그렇지만은 실제 도래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런 가능성 좀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나눠볼 키워드는 취업난입니다. 이 청년 취업난이 정말 심각한 상태잖아요. 2023년 취업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업 관련해서는 아마 최근 몇 년 동안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는 22년도죠. 22년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취업자 증감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80만 명 이상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예상되어지는 취업자 증가죠. 한 10만 명 내외입니다. 지난해보다 엄청나게 줄어들죠. 게다가 어떻습니까? 경제가 계속해서 뭡니까? 침체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이제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가 좀 부족합니다. 예. 그 부산의 산업 구조가 보면은 되게 이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가가치가 낮은 서비스 업종이 많고요. 그다음에 기술 수준이 낮은 제조업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좀 적은 거죠. 네, 또 이런 그 업종들은 경기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데 경기가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취업의 기회가 적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게 좀 아쉽고요. 하나 더 또 그 자료가 있는데 그 지난해 부산 상공회의소가 이런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1000대 기업 중에서 부산에 있는 기업은 몇 개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네, 그 수도권 서울이 대부분입니다. 서울만 500개 이상이고요. 전국 1000대, 그러니까 매출액 규모로 1000대 같으면 이제 큰 기업들이죠. 네, 부산에 있는 기업은 고작 27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테크 관련 그런 그 기업이 수출하는 품목이 상품의 부가가치가 매우 적습니다. 네, 전국의 규모에서 그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 규모도 적고요. 첨단 그런 제조 산업이 좀 작다는 것이죠. 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금년도 취업 시장은 매우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취업 시장이 조금 밝아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전망은 어둡다 이렇게 예. 전망을 해주셨고요. 예. 지금까지 여러 가지 주요 키워드로 2023년 경제 전망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정부는 올 한 해 경기 침체 우려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정부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어디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정부가 지난해 12월이죠. 금년도 이제 2023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보고했었는데 가장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수출 활성화 정책, 또 하나는 투자 촉진 정책입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 수출 수입이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출을 증대시키자 이런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투자 촉진이죠. 사실 투자라는 것은 경기가 좋을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도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네. 투자를 요만큼 하면은 세금을 이만큼 공제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투자 촉진이 이제 핵심이고요. 그래서 사실 뭐 무역금융을 대폭적으로 확대한다든지 또는 수출 기업에 대해서 바우처를 준다든지 이런 걸 또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특히 지역 경제, 부산 경제의 경우에는 주로 소상공인, 중소업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들 중소업자들은 이제 업종 자체가 경기에 민감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부채가 많습니다. 이미 특히 20년, 21년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부채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들 그 지역에 있는 부산을 포함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버틸 수 있는 이런 버팀목 정책이 좀 더 과감하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사실 가장 핵심이 이제 어떤 금융 지원인데 이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 안전망 구축이 정말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3년 각 가정에서는 어떤 부분을 유의하면서 가계를 이끌어 가야 할지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 경제도 뭐 복잡합니다만 가정 경제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2008년이죠.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 때 그 미국 그 중앙은행 그 연준 의장을 역임한 벤 버난키 그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정책 당국과 시장 참가자 사이에 명확한 소통이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그 소비자 또는 서민들도 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는지 하고 소통이 돼야 됩니다. 네. 직접 뭐 대화를 한다는 떠나서 이런 정책이 있구나, 이런 정책을 활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소통을 통해서 어떤 정책 효과를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제학 이론에서 뭐 자주 이용되는 내용인데 예상하지 못한 어떤 충격이라든지 어떤 정책 변화는 영향이 큽니다. 네. 그렇지만은 미리 예상한 어떤 그 충격이라든지 정책 변화는 그 영향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은 경제가 좋지 않다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대응도 많기 때문에 아마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그 영향은 생각보다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월드컵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중꺾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저는 이 마음을 갖고 정책 당국자와 또는 우리 그 경제 주체죠. 경제 주체가 좀 현명하게 대응을 하게 되면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말은 이제 희망을 잃지 말고 한번 맞습니다. 지켜봐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모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가게를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대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의 경제 한파를 잘 극복해 각 가정과 기업,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더 따뜻한 한 해가 될 수 있길 희망해 봅니다.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